비가 와서 날씨도 좋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총사회자께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렸으니까 의의나 진행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 심포지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우리가 몇 가지 규칙을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제 발제하고 토론이 끝나면 청궁석에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수 있는데 질의는 1분 이내로 하시면 좋겠고요. 토론은 3분 이내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건국강령에 비춰본 오늘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이나 질의응답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그러면 질문은 1분 이내로 그리고 토론은 3분 이내로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의견이나 발언은 제가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발제자와 토론자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개는 안 하고요. 바로 발제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정치 분야 하성수 비례대표인데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수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주제로 제가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고 여러 이제 기념 행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아쉽다고 생각한 것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만들어졌는데 그에 관한 얘기도 좀 부족했지 않나. 그리고 그 임시헌장으로부터 출발된 임시정부의 여러 가지 독립 이후 국가에 대한 고민이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으로 압축이 됐는데 그에 대한 역시 논의도 너무 없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 저도 발제 요청을 받고 너무 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를 잡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비춰본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독립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관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수십 년간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합의한 문서라는 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사실은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대로 대한민국이 독립 이후에 국가의 방향이 잡혔다면 지금과는 많이 다른 지금보다는 훨씬 더 평등하고 시민들의 어떤 그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교육이나 헌법 교육을 할 때 우리의 역사,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 우리의 헌법의 역사, 특히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진 이런 헌법 문서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략하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1941년 11월 28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했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삼균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합의했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만 한번 뽑아보면 그 두 번째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집 8페이지에서 보시면 대한민국 건국강령 중에서 정치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뽑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크게 총감과 복국, 건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건국 부분에 보면 자세한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중앙정부와 중앙의회를 두고 중앙정부는 국무회의의 결의에 근거하여 국정을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던 일종의 권력구조,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였다는 걸 이 문장으로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립운동 시기에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를
정부 형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보통 선거제도를 실시한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선거제도가 좋은지에 대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봐도 사실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는 선거권은 만 18세, 피선거권은 만 2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선거권이 만 19세로 되어 있고 피선거권은 25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1941년에 생각했던 선거권, 피선거권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참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페이지 봐주시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은 이제 각 제일 밑에 있는 미동촌 읍면이라고 하는 현재 있는 어떤 하부 행정조직도 연결됐지만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도군부라고 해서 도군부가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라고 하는 게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지방자치 조직과 행정조직을 완비한다는 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에는 도정부와 도의회를 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부군도 여기서 섬도자 도를 쓰는 이유는 제주도하고 울릉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도자 도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봐서 역시 기초지방정부와 의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정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정부. 사실은 이제 지금도 우리 지방분권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일종의 하부 행정조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 단위로 보려면 정부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근데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도 이제 이걸 정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점도 사실은 단어 하나지만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권리를 선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파면권, 입법권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역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은 파면권, 입법권이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건국강령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정부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선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자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건국강령에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 이제 제가 뭐 지금 내용 설명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주목할 만한 점들까지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면권, 입법권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소환권, 국민바람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아주 핵심을 잡고 있던 거죠. 국민소환제, 국민바람제,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도 제대로 완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 봐서 방역 기초로 나누어진 지방정부를 가진다는 게 되어 있었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건 선거제도 부분이 좀 언급이 없었는데, 그 점은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뭐 저는 그러니까 보통 선거제도가 중요하지 그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사실은 미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좀 담지 못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형태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두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국강령이 지금도 저는 유의미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10페이지 봐주시면 뭐 교육이나 경제의 불균등 문제는 뭐 제가 오늘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교육을 둘러싼 아주 극심한 경쟁 구조와 불평등 문제는 지금도 이 경제와 교육의 불균등 문제는 당연히 그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제와 교육의 불평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정치의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꾸는 게 사실은 경제 문제와 교육 문제를 푸는데 저는 오히려 첫걸음이 아닌가 싶어서 앞서 그 건국강령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정치에 관한 언급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건국강령의 정신을 받아 안는다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를 다시 한번 좀 설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료지 10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선거제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선거제도라는 것만 강조가 되어 있고 사실은 더 구체적인 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는 건국강령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균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고 보통 선거라는 것 자체가 1인 1표의 선거인 거죠. 1인 1표의 보통 선거를 강조했다는 건 그렇다면 그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지금의 선거제도는 1인 1표의 가치가 왜곡이 됩니다. 투표할 때는 1인 1표지만 결과적으로 표의 가치는 왜곡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자료집 11페이지에 역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표의 왜곡 현상에 대해서 제가 거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2004년, 2008년, 2012년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1등을 한 정당의 지지율이 30% 후반대에서 40% 초반대였는데 의석은 단독 과반수를 차지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여야 간의 극심한 어떤 경쟁만 반복되는 정치를 낳았다고 보는데요. 2016년 선거는 한 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역시 표심의 왜곡 현상은 심각했습니다. 받은 정당 지지하고 의석 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저는 만약에 지금의 우리 독립운동가들께서 지금의 이런 선거 결과를 본다면 보통 선거제도의 기본 정신은 어쨌든 1인 1표의 가치가 1인 1표를 통해서 모두가 다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보통 선거제도의 가치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표의 가치가 결과적으로 왜곡이 되는 이런 선거 결과를 본다면 저는 당연히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로 저는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아마 지금 살아계신다면 말씀하시지 않을 것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심의 왜곡, 표의 가치가 왜곡이 되고 어떤 정당은 받은 표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어떤 정당은 받은 표보다 덜 가져가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건국강령에서 주장했던 정치의 균등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은 오늘 제가 거기에 쭉 적어놨기 때문에 자료집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가 표심을 왜곡하는 것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료집 13페이지에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 청년이나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바로 막습니다. 어쨌든 건국강령에서 선거권을 만 18세, 피선거권을 만 23세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낮게 적어놓은 이유는 청년층의 정치 참여도 저는 염두에 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여성은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17%, 그 다음에 20대, 30대를 합쳐가지고 지금 지난번 2016년 공천에서 300명 중에 3명, 1%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거의 청년들은 정치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우리보다 몇십 배 높습니다. 제일 높은 덴마크는 41%가 넘습니다. 20대, 30대만 합쳐서. 덴마크 전체 국회의원 중에 20대, 30대가 41%입니다. 우리는 1%인데 4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청년이나 여성들의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임시정부 건국강령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임시정부 건국강령에서 여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17%밖에 안 되고 국회에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못 들어가는 거의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건국강령의 정신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정책의 연속성 측면이라든지 정당 계획의 측면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봐주시면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일제시대라든지 또는 1948년에 제헌국회가 만들어질 때 인구가 한 2천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국회의원 숫자는 지금 그때 200명이었는데 지금 300명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가 지금 제헌국회 당시에는 10만 명이었는데 지금 17만 명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많아졌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인구는 증가했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오히려 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반대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세금으로 국회를 유지하는데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사실은 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고 이제는 헌법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 지방분권, 정부 형태 이 문제들이 이제 헌법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자료집 15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좀 집을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집의 기초에 해당하는 게 선거제도다 이렇게 좀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걸 안 할 수가 없고 선거를 안 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집의 기초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집의 기둥에 해당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와 지방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서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중에서는 파면권, 국민소환권이죠. 국민소환권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사실은 이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공감대가 높게 나옵니다. 여론조사를 해도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걸 확실하게 하려면 저는 헌법에 국민소환제를 실시한다라는 어떤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그러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헌법 개정을 할 때 국민소환제에 관한 내용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고 국민발안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 서명을 해서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스위스가 가장 활발하는 제도인데 어쨌든 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는 건국강령에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파면권, 입법권, 여기 국민파면권, 국민입법권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개헌을 해서라도 관철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저는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에 머무르고 있는 상당 부분 선거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를 뽑지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내려다주는 재정에 의존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도 역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분권도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놀라야 되는 게 이제 정부 형태 문제인데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서는 어쨌든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1948년에 재헌헌법을 만들 당시에도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택하고 있는 건 대통령제입니다. 왜 독립운동하던 그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이 의원내각제를 선호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제가 자료집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19페이지 봐주시면 지금 OECD 국가들 37개국의 정부 형태를 비교해보면 의회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의원내각제입니다. 19페이지인데요. 의원내각제를 택한 나라들이 선진국 중에 과반수를 훨씬 넘습니다. 37개국 중에 27개국입니다. 그리고 의원직정부제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도 5개국입니다. 의원직정부제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지만 대통령은 평상시에는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실제로는 이제 국정 운영의 많은 부분은 이제 총리 중심의 내각이 맡는 게 의원직정부제입니다. 핀란드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의회제하고 의원직정부제를 합치면 32개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5개밖에 안 됩니다. 나라 이름을 보면은 그 18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만 미국, 대한민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가 대통령제를 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이 큽니다. 크고 중남미는 대체로 대통령제를 많이 택했는데요. 선거제도는 주로 비례대표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가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선진국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미국 하나입니다. 미국 하나. 나머지 대체적인 나라들은 의원내각제 아니면 의원직정부제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의원내각제를 선호했던 이유는 역사적으로도 임시정부 때 대통령제를 해봤습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에 상계에서 만들어졌을 때 의원내각제를 택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대통령제를 바뀌었습니다. 1919년 가을 무렵에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1925년까지는 대통령제를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1925년에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합니다.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를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에 재헌헌법을 만들 때도 재헌국회에서 다수 의견은 의원내각제였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어쨌든 대통령제가 아니면 난 안 하겠다라고 해서 막판에 그게 바뀌면서 우리나라 헌법에 독특한 것이 대통령 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있고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체제가 된 게 사실은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건국강령을 만들었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왜 그때 이런 내각제를 선호했냐 하면은 대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건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시정부 건국강령에서는 이런 내각제를 택했던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도 87년 민주화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한번 정부 형태에 대해서도 좀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이전에 뭐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워낙 의견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결론을 딱 정리할 수는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너무 많은 이사권, 너무 많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도 훨씬 더 인사권과 예산권은 권한이 강합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걸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이유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국회를 개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고 국회가 개혁이 된다면 그렇다면 굳이 대통령 중심제라는 정부 형태를 계속 고수할 필요는 없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만약에 당장에 획기적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면 지금 현재 체제에서 국무총리 한 사람이라도 한 자리라도 국회가 추천하거나 선출하게 하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제안이 되고 있는 논의인데요. 현재 그냥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금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국회 동의를 받는 건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국회가 먼저 선출이나 추천을 하고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어차피 지금도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과 국회가 양쪽이 관여를 합니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이 먼저 지명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는 그러니까 국회로서는 일종의 찬반만 표시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하게 하고 그 선출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 그리고 대통령이 그 사람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오히려 국회와 대통령 간의 협치도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것도 합리적인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선출할 때 결선 투표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시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를 실시하면서 미국을 제외하고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많은 나라들은 사실 결선 투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나라들이 오히려 소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이상은 대통령을 그냥 단순히 1등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결선 투표제입니다. 1차 투표를 했는데 과반수 얻은 사람이 없으면 1등, 2등만 놓고 한 번 더 결승전을 하는 거죠. 그 결선 투표제는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30% 지지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머지 70%는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었지만 언제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제에서 보완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에는 대행을 어떻게 한다라는 제도가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대통령하고 비교해봐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손볼 것이 많고 또는 이제 우리도 좀 다른 정부 형태로 한번 검토해보는 논의들도 이제는 좀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이 논의가 그냥 공무한 논의가 아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내년 총선 전에 어떻게든 좀 일단락이 된다면 저는 헌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헌법 개정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87년의 헌법 가지고 계속 이 나라가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이미 했어야 됐는데 못하고 있는데 저는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선거제도가 좀 바뀌고 총선이 끝나고 헌법 개정은 불가피하고 헌법 개정을 할 때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정신에 맞춰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하고 지방분권도 좀 제대로 하고
정부 형태에 대해서도 지금의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헌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봉사단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같이 좀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오세재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7분입니다. 이 하승수 변호사가 쓰신 글을 제가 받고 이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조금 생각이 달라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논지에 동의하는 관계로 사실은 이걸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접근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건국강령 본문이 이 자료집 앞에 실려 있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라고 아는데 특히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님도 아마 건국강령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도 그 정신을 어떻게 오늘에 되살려서 이제 현재 실천할 건가에 주력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선거법 개정 이걸 특히 강조하셨고 헌법 개정 문제도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거의 대체적으로 다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의 내용을 그 건국강령 자체보다도 그 강령이 탄생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안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간단하게라도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거제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지금 선거제라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단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선거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실시했던 직접민주주의가 추첨제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환기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선거제를 얘기하면 사실은 정당제와 깊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다루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해서 그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비례대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적인 것들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건국강령에 대해서는 한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다 아시는 그 설명과 함께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이 사상적으로는 상당히 그 스펙트럼이 넓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강도 일본하고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 앞에서는 그런 사상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국강령에서 그러한 통일 단결의 기품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그 한 가지를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사상적 차이가 사실은 수렴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건국강령이 작성이 되었다 하는 점 하나 하고요. 그 다음 문단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인 독립운동 세력들의 어떤 역학관계나 이런 점이 사실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후반부에 이 주석을 맡았던 김구 선생하고 또 김원봉으로 상징되는 의열단 투쟁은 사실은 그 소수의 활동가들이 저격하거나 폭탄을 추측하거나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포기하고 군대를 만들고 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하죠. 그 김원봉 씨가 만나고 또 조직을 통합하고 특히 무장 조직을 통합하죠.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통일 단결의 기운이 만든 또 이런 건국강령이 그것을 또한 가능하게 있다. 차이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것을 넘어서 일본에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실천적으로까지 했었다는 점, 이것이 반영된 것이 건국강령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선거와 추첨제에 대한 건데요. 이미 선거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거를 통한 대의제는 현대민주주의의 거의 뭐 정석처럼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200년 사이에는 그에 대한 논의도 사실 제가 그 첫 번째 문단 끝에 없었다 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거의 되지 않았다가 맞습니다. 1850년에 한번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그러나 거의 없었다는 말이 틀리지 않을 만큼 대의제가 정착하면서 추첨제라고 하는 방식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페이지에 할애해서 본 것은 아테네에서는 과연 얼마나 추첨제를 실시했던가, 실제로 많은 대표자들을 추첨을 통해서 선출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이렇게 했었는지를 살펴보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뒷페이지를 보시면요, 22페이지죠. 주로 버나드 만행의 저서를 첨부해서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이 아테네 민주정은 민회라고 하는 지금의 뭐 국회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 조직인데요. 이 민회를 20세 이상 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민회 말고 또 평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권위를 갖는 조직입니다. 물론 민회가 대표성을 갖지만 평의회가 민회가 토론해야 될 의제들을 반 이상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회가 그것을 비준하는 것이 모든 최종 결정된 통과된 입법안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민회가 또 나머지 반 정도를 독자적으로 발의합니다. 이건 1년 임기이고요. 일생에 평의회는 딱 2번 할 수 있습니다. 민회는 1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평의회 구성은 30세 이상으로 500명을 구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추첨해서 뽑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700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100명은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은요, 임기 1년인데 제한 없이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단 600명 추첨제로 뽑은 사람들은 1년 임기이고 일생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추첨제로 뽑은 사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법원과 법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배심원도 헬리아스터라 그래갖고 30세 이상에서 6,000명을 선발합니다. 이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주로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자. 이 민회는 20세였지 않습니까? 30세로 연령을 높여서 그런 좀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그 풀을 6,000명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법정이 구성될 때마다 그 중에서 501명, 1,001명, 1,501명 이렇게 풀수 결정이 날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추첨으로 선정하는 거죠. 그 배심원 중에서요. 구체적인 어떤 법정이 딱 열릴 때 500명, 1,000명을 그렇게 선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노모테타이라고 해서 입법자라고 하는데 이게 1,000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배심원 그 단에서 6,000명 중에서 추첨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민회를 통과한 법률을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살펴보면은 그 2페이지가 지금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테네 민주주의를 구성했던 주요한 기구와 직책들의 거의 대부분을 추첨으로 선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거제가 다수가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 물론 아주 중요한 역할, 장군이라든지 최종 집정관 같은 사람은 선거로 뽑습니다. 그리고 연임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페리클레스라든가 이 사람은 20년간 합니다. 또 어떤 대표적인 그 한 분은 47년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종신토록 한 셈이죠. 그런 예외도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꼭 필요한 사람은 선거로 그렇게 뽑았다는 겁니다. 즉 선거와 추첨이 동시에 혼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중에서는 추첨으로 뽑힌 사람이 압도적인 다수였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나타난 현상들로 볼 때 아테네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선출해서 계속 연임시켜야 될 특출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장군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아무나 추첨해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치적 결정, 민회, 평의회, 그다음에 법정의 배심원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추첨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정치적인 역할은 보통의 시민이 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보통의 시민이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식적인 판단력을 가진 보통의 아테네 시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이렇게 수십 년간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권력이 기득권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계심이 대다수의 정치적인 역할을 추첨하는 것으로 같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2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가 어떤 문제가 있는 귀족주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과도적인 주의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다고 봤는데 그런 네 가지 이유 같은 것도 이건 현대 연구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테네 상황을 가지고 유추한 내용들입니다. 후보들은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당선된 사람은 자꾸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알려지게 되고 이름도 알려지게 되고 자질도 객관적으로 뛰어난 측면이 있고요. 등등.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여러 네 가지 특징을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넘어가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촛불 같은 경우에 정말 어린 학생들도 단상 위에 올라가서 연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다 박수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봤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직접민주주의의 어떤 모습을, 본질을 잘 드러내줬다고 보는 것인데, 그것은 민회가 열리면, 물론 어린애는 참석 못하겠죠. 20살 넘은 성인, 시민이 참석했을 경우 누구라도 발언할 수 있고, 누구라도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직접민주주의의 정신을 잘 살렸던 것이 바로 그런 촛불과 같은 집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살리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점에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헌법 개정 같은 문제, 이미 아테네에서 얘기했었던 여기 파면권, 입법권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헌법에. 국민 발안이랄지 국민 소환이랄지, 우리 주민 소환은 지금도 합니다. 주민 발안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소환하거나 직접 국민이 발안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영한 헌법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비례대표 개선 과제는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경제 분야 발표하신 양세형 교섭사령관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양세형 본장님의 발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오늘 주제가 민주정부 건국강령과 경제 정치 평등인데, 특별히 도산의 행정사상 중심으로 나타날 거고, 현대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거냐 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이야기 나왔을 거로 제가 있는데요. 대공주의는 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또 이렇게 학자들은 또 객관적으로 보니까 하나의 개동당대전 정의구선 정신 태도 윤리로 보는 인생론을 보는 학자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경제론으로 독립된 국가의 정치 사회 정책 비전으로 보는 사판동 공부하는 경제론을 보는 입장인데, 실체적으로는 두 가지 겸의 동전의 앞뒷면 같이 겸비된 걸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최근 연구가 이쪽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너무 우리 단에서 단원들 중에 이쪽으로 치우쳐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같이 공존하는 그런 체계다. 공존돼야만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탑 같은 구조 같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래의 인생론, 윤리론, 정신 태도론적인 기초 탑 위에 경제론이 세워진 일체가 되어진 이게 대공주의다. 그리고 사실 분리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인식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대공주의가 무슨 평등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몰랐어요. 오류에 들으면. 최저은 앞에 좀 나왔을 겁니다만 일제의 어떤 토지 생산자본 수탈로 인해서 경제 불평등이 심화된 시기였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좌우 민족 세력의 대동단계의 힘으로써 이게 같이 결합돼서 생성이 된 사상 체계다. 이제 도단 선생이 이제 이 사상적 구현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지난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명확하게 그 인과관계가 규명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보면 약간의 유교적 배경, 유교적인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용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대동주의 유교, 원시유교로서 대동주의가 중요한데 도산이 머물고 있었던 그 중국이란 무대 당시 탕유회의 대동사상 약간 사회주의적 성격의 동상 사회적 성격의 대동사상이 나중에 이제 순원의 삼민주의와 발전이 되고 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유교 중에서도 대동사상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16세 기독교 입문해서 장로교를 다니셨고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으셨습니다. 물론 현직을 생각하는 어떤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우리가 좀 보여줘요. 기독교를 하나로 민족이 항상 연계로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장로교 배경, 특히 이 깔뱅이 신학이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적인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어떤 자본주의적 노동관, 직업관이 익숙합니다만 깔뱅이 신학을 자세히 보면 동시에 공평한 나눔 정신이 함께 존재합니다. 두 가지 균형 있게 설명하셨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이제 생활, 미국 생활에서의 실용주의, 독일, 덴마크 수행을 하시면서 유럽식 사회주의에 대한 지식, 당시 이렇게 했던 서로 공산주의 이들의 움직임, 견문들이 좀 배경에 일단은 잘 잡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직설적으로는 삼민주의에 대한 영향을 당시 입시험대에서도 많은 공세가들이 예외 없이 가졌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본인이 신토하듯이 이제 서론의 볼셰비키적인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주의가 있다. 헤비안주의, 로버트 웨이는 유토피 협동적 운동 같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주의 사조도 상향적으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 사상 요인도 중요하지만 도산이 가진 복잡한 성격, 좋은 의미, 복잡한 뭐든지 통합하려는 하나의 외의 사조들을 그대로 흡수하기보다는 자기것을 통합하려는 그런 사상적 통합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대공주의, 특히 기능적 사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산의 저작물을 발표 논설을 쭉 보다가 항상 경제 부분에서는 경제 자립, 우리가 하는 뭐 자본 축충, 신의 사상 이런 자립 사상, 역행 이런 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약간 자본주의적인 요소죠.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항상 호조, 단결, 동맹, 공동체 사상이 항상 엇갈리고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30년대, 40년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평등사상을 어쩔 수 없이 도입했다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고요. 초기부터, 아주 초기부터
이 어떤 공동체 사상, 이 어떤 소위 국유화나 표현할 수 있는 사회주의로서 맹안을 항상 갖고 있었다, 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좋아요를 이루고 결합된 게 아니고 내품는 사상, 물론 외부적인 영향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이게 추측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일정한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사는 독특하게 또 이런 걸 생각이나 뭐 특히 상균주의에 나온 도성 선생처럼 사유와 철학으로 진전시킨 그런 분이 아니고 생각이 정리되면 또 그런 실천으로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했던 운동들이 보면 되게 이미 공동체주의적인 경제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적인 국민 대세주의 뭐 그런 신의 사상 뭐 이런 것들 자본주의 요소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런 이상촌 운동이랄지 협동사등 협동조합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다분히 이렇게 사회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평등사상이 이제 가장 먼저 전개된 게 한국 독립당의 당강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로 선생님이 나서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당에는 경제, 균등 생활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 강의는 당 강의는 이제 일찍이 이제 토지와 대생산 기관,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이라든지 대공공기관을 국유화한다. 생활권의 균등화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당이 당당에서 이미 생겼는데 상당히 진보적인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헌법 개정에도 도사님 많이 참여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의 사상적인 변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19년 4월에 나온 임시정당 제1차 헌법에는 상당히 사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혁명 경향도 컸기 때문에 김부의 개혁을 부정하다든지 그러다가 2차, 3차에 다시 자본주의적 요소, 아주 야경 국가적 자본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4차에 이로써 이제 좌우합작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 사회계획의 의무가 들어가고 5차는 그대로 가고 6차가 아주 대폭적으로 오늘 주제인 건국강령 내용을 담아서 수용해서 6차 헌법, 임시정부 6차 헌법의 수익권, 파업권을 인정하고 상당히 이 건국강령 내용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건국강령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약간 진보성을 미치지 못하는 땅한 정도이라면 상당히 다른 그전에 임시정부 헌법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공동체적인 것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산의 사상의 변천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국강령에 따른 분석을 보겠습니다. 건국강령 하면 뭐 상균주의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균주의를 이렇게 명시하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조성 선생이 주장하는 독립운동의 기본 방향인데 이 상균주의가 이 상균주의와 대공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점점 이제 좀 밝혀지고 있는데 이 공방규 나누님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아주 놀라운 연구입니다. 최근 사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금까지 논란을 장식시킨 만큼 그동안은 상당히 상균 학회도 있고 상균주의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도사는 그냥 통합적인 하나의 사상가가 아니라 하나의 뭐 이렇게 전진교에 불구하고 구체화시킨 것은 다 조상이고 상균주의다 이렇게 그런 게 주된 학설이었는데 최근 와서 이제 많이 이 건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연구를 이제 발표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제 힘이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주장이 아니라 증거들이 드러나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민주의가 사상 형성면에서 보면 뭐 우리가 솔직히 말해 조선의 것이 앞섭니다. 사회민주적인 요소를 주장했던 것은 도산보다는 앞선 시대 3.1운동 이후에 직후에 이렇게 형성이 됐던 거고 이 도산선생은 30년대 중반에 이제 31년, 2년 그때 그런 언급들이 요즘 발견돼서 나오고 시기적으로 앞서는데 중요한 건 먼저 누가 사유를 했느냐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민족운동사에서 명령 공적으로 어떻게 이걸 반영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역사라는 게. 그런 면에서 도산의 대공주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수항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산의 그 국립당 당위 당강 기초할 때 도산 영향을 받았고 상민주의가 대공주의 영향을 받았고 국민도 인정하고 있는 문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장은 먼저 했지만은 이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습니다. 그리고 김구 주석과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한 비주류로 돼서 어떤 자기의 사유 체계를 구체적인 정책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도산의 주장이라는 이름 하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자기가 좀 구체화했죠. 도산이 이제 순국하시고 그 이후에 살아남아서 그런 이제 후발 주자로서 당연히 좀 이득을 누린 거죠. 어떤 면은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건국강령의 핵심 요체는 표현은 상민주의를 받아들여도 되어 있지만 이면에 핵심 요체는 대공주의 경제 평등사상이 크게 작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경제평등조항은 독립당의 당명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아까 대생산기구의 국유화와 평균 그런 생활 평균도 했는데 좀 중소기업만 사용 인정하고 대규모 농공산 은행은 전부나 같은 국유한다. 토지도 국유하고 그리고 몰수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다음 요즘 공급되는 이 노공, 유공, 여공, 야간 노동 이런 것에 대한 불합리한 노동, 불합리한 노동은 금지한 노동권 보호 조항이 구체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토지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토지의 매매 상속을 금지하고 상당히 토지 공개념들이 아주 좀 근원적인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의 공급 나눠주되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우선권을 나눠줘야 된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무료 보장 무료 보험이라고 국가에서 이건 굉장히 진보적이고 전형적인 주장이 41년에 하고 있습니다. 뭐 재원이나 여러 가지 면을 할 수 있는 점을 떠나서 이건 뭐냐면 이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립이 될 텐데 독립된 국가는 마땅히 이러한 내용의 헌법, 경제 철학과 경제 정책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면에는 도산의 경제평등 사상, 대공주의 중 경제평등 사상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공주의 그래서 말씀드리면 다분히 사회적 요소가 좀 강합니다. 그 이유는 제국주의죠. 아주 잘못된 자본주의 대표적인 게 제국주의인데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스타일과 독점에 대한 반발의식이 작용했고 당시 또 수중자본주의 대공황 이후에 자본주의 국가들이 수중자본주의를 해나가면서 탈피하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 없이 아주 극우파들도 무리 없이 그걸 수용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건강령이 말이 되느냐 할 수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조항국 같은 보수우파도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당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서관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반드시 대우주의 경제평등선생이 그대로 담겼고 그 내용이 뭐 그대로다 말하기는 어렵고 평등사상이 발전된 형태로 심화된 형태로 갖지 않으면 물론 이제 조성의 역할이 있는 거죠. 좀 더 발전시키고 붙여서 그래서 조선 사업 발전된 형태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많은 궤적을 보여주고 이것이 확대되면 현대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이 어떤 평등사상이 현대에 어떻게 발전돼 개선돼야 될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건국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친구로 해방 이후에 개정 사례를 보면 헌법적으로 개정이 된 거죠. 재헌헌법은 유준호 기초자 유준호 고백하듯이 건국강령을 주 텍스트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책에서 선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건국강령에 이런 내용들을 했고 사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재헌헌법은 1948년에 자원은 국유화. 그 다음에 국영 대무역의 국가 통제. 또 사기업에 대해서 이익 분배권, 균적권 상당히 좀 진보적인 조항인데 이제 이승만 정권하에서 이제 다시 삭제되어버리고 자본주의적인 가버렸고 박정희 정권 들어서 계속 이 형태가 유지되면서 약간의 이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거 갈 수 있다 하면서 이익 균적권을 폐지해버리고 약간 자본주의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80년 헌법은 이제 규제와 조정을 선언적인 내용을 하고 있고요. 세력 변화된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보호를 줬던 거죠. 87년이 이제 60 항쟁 이후에 경제 민주화 개념이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이게 약간 이제 다시 이제 재헌헌법 정신을 약간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균형 있는 공공경제의 성장,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어진 농지계획에도 아까 토지의 국유화, 균분 정신 이런 것도 물론 불철저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그동안의 그 경제 불평등의 핵심이었던 지주소작인 관계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점이 인정을 합니다. 이런 측면은 경제 평등 사상을 개선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흥선한 노력에 의해서도 협동자 운동이 물론 성공적인 건 아니다만 면면이 시도되어 왔다. 현대적인 과제를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다 아는 내용은 물론 이제 경제 평등이라서 기계적이고 절대적인 건 아니고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이게 앞서고요. 그러면 제도와 구조론의 불평등 해소에 초점이 두고요. 물론 그러면서 우주적으로 무적적으로 불평등에 붙은 내용이 몰세 정의론이 있습니다. 장애우랄지 이런 또 지역 차별된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어떤 면에서 그래서 가장 큰 실천 과제로서는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각한 여기에 대한 재정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토론 자체에서도 말씀하십니다만 영상 자체가 조세제도죠. 유진세율 강화라든지 토지 보유세 강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기본소득에 도움이 되는 이건 뭐 제가 전문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 전문 아니 통론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나에게 동등하게 어느 정도 소득을 존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나눠주는 건데 지금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는 파격적인 제도라서 선뜻 들어가긴 지금 어렵습니다만 자세히 배경과 취지 이유를 보면 의미가 있는 특히 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물론 뭐 재원이 문제라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재원 방식으로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를 통해서 재원 마련은 좋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불로소득에는 당장 한다면 차상위 계층이 있죠. 그 다음에 노인 계층이 있고 이 경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는 뭐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이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작용한 기회 평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주 보호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독과점, 그다음에 세습을 위한 계열사 역학 문화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등 이런 것들을 전체 차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 활성 이거는 아까 건국강령에 보면 상당히 토지에 대한 부분이 많은 상입니다. 토지가 너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봤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주요한 생산수단이 토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볼 때도
토지 중요한 문제는 너무 토지 정책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념 평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다시 위헌 신청하면 위헌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통계도 보면은 이 우리나라 1%가 전체 토지의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83%. 그다음에 그 토지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 82.8%를 10%가 다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 불평등 원인의 가장 크고 핵심적인 건 바로 토지 문제거든요. 불로소득 문제. 이거 어떻게 경찰 거냐. 좀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도움이 돼서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를 제한하는 소유권을 인정하되 그리고 사용하고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토지 가치가 증가하면 그대로 비례의 세금을 납부하고 그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의 토지 공개는 아주 시장 친화적이고 적극 도입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커뮤니티, 사회적 균형 등은 형사가 될 필요가 있고 지역 간의 균형도 좀 지금 한물 지나간 이슈가 아니라 지금 수도권과 지방이 지금 지방 사멸입니다. 지금 괴멸이 너무 심각합니다. 전부 서울로 수도권도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 간 균형과 요청 문화, 의료 같은 혜택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시급히 경제 평등의 핵심으로서 그래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정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와 기업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주장하는데 도산의 이상초 운동을 도안해보자. 도산은 당시 실패했습니다. 지금 제시하셨지만 하다가 그만두고 일제히 물론 방해가 많았습니다. 네, 네 일본인을 봤어요. 네, 그래서 요 지역 공동체가 5,800개 넘는데 이 방치되어 있고 정부가 막 작업하거든요. 이걸 우리 시민단체 하나 지역 지부가 좀 참여해서 문제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서 어른들을 이상적으로 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우리 도산의 정신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예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나눔을 수강해서 정부만 바라볼 때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풍부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도산이 늘 주장했던 신뢰, 무시 자본을 구체적입니다. 지금 앞에서 무슨 많은 정책 과제, 재정 조세, 기본소득에서 이제 나눠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보조금 주고 뭐 예산 지원해주고 뭐 해주면 인간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 인간의 본성입니다. 빼먹고 뭐 근데 분명하죠.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신뢰 회복과 투명성을 위한 같이 겸해져 이게 도산의 평등사상이 현대적으로 평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고담 교수님의 토론을 7분에 거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강남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대표로 있고요. 그래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 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 도산학장 선생님의 사상에 대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많이 공부를 했고요. 어쩌면 이렇게 지향하는 기본소득의 이렇게 운동이 이런 김정은 선생님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실현하는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쁨을 가졌습니다. 제 토론문은 62쪽부터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는 기본소득을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는 보통 말하는 기본소득인데 공정부 기본소득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커먼웰스인데요. 공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면은 기본소득은 전체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정당화가 있었는데
중에 하나는 인간이 태어나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해왔고요. 또 두 번째는 인간은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는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자유가 실질적인 자유가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이렇게도 정당화되어 왔고 또 최소한의 소득이라는 것은 63페이지 마지막에 공화주의적인 철학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집단의 간섭을 받지 않은 자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어떤 실질적인 자유 아니면 공화주의적 자유라는 것으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또 64페이지에 보면 어떤 기회평등, 약간의 소득은 경제활동의 결과이지만 또 그 다음번의 경제활동, 그 다음 세대의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 기본적인 소득은 기회평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도 정당화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가장 강력하게 기본소득은 나의 재산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다. 그래서 만약 모든 사람의 것이 있다면 그런 재산이 있다면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수익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토머스 페인은 독립전쟁을 할 때 이 미국이라는 방대한 땅을 가진 나라에서 이 땅의 대부분은 이미 사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독립 식민지 시절부터. 그러면 독립이 됐을 때 이 땅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땅을 몰수해서 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사유화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수익의 중과세에서 그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가짐으로써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로 만들자라는 거에 건국 이념의 하나였습니다.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바로 이제 토지를 공동부로 보고 그 공동부로부터 나오는 수익이라도 토지 자체를 완전히 공유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익을 사실상 나눠가지고 사실상 국유화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기본소득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런 공동부라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현대에 와서 토지 전례에 중요한 공동부가 공유자산, 공동자산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와서 지식이다. 이제 지식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지식은 다른 사람의 지식에 약간 보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지식에서부터 이 지식이 인터넷에 이렇게 사람들이 무상으로 올리게 되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이렇게 생산 수단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의 원천은 지식, 남의 지식에서 활용하는 그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이렇게 전 국민들이 갈라가질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 기본소득으로서는 토지로부터 토지 보유세를 매기고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n분의 1로 갈라가는 거, 토지 배당이라고 부르면 지식 배당이 방금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탄소 배당, 탄소 환경도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맑은 공기도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이걸 더럽히는 사람들이 내게 과세를 해서 그 수익을 우리 모두가 n분의 1로 갈라 가지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식의 그것은 제가 66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코먼굿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먼굿이라는 단어는 공동의 이익인데요. 공동선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으로부터 정치라는 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이 공동선을 토론하는 것이다. 결정하는 것이다. 무엇이 공동의 이익인지 결정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의 목적이죠.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 때때로 공화주의 철학에서는 이제 정치 자체를 코먼굿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하려면 공동선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발표도 쭉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좀 똑같이 나눠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 제안이고요. 그럼 어떤 돈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첫째는 68페이지 굵은 글씨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정치, 제가 주권자 정치 배당 이런 식의 말을 썼는데 모든 주권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정치자금, 예를 들면 1년에 10만 원을 배당해서 정치인 정당의 후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오늘날과 같이 이제 부자들, 대기업, 재벌들이 정치에 받는 영향력을 없애고 균등하게 실질적인 진짜 정치를 균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해서도 지금 언론의 그 폐악이 극에 달해 있는데 언론이 그렇게 극에 달한 폐악질을 하는 것은 돈은 부자 엘리트, 부자집의 엘리트들이, 경제집의 엘리트들이 돈을 언론을 먹여 살리니까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언론은. 그러니까 우리 주권자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주권자들에게 1년에 10만 원 정도의 작은 금액을 나누어줘서 좋아하는 언론인에게, 언론 기사에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 언론이 진정한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제안을 저는 코먼굿 기본소득이라고 그렇게 포괄하고 몇 가지 이제 제안을 더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곧 책으로 나오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읽어봐 주시면 이렇게 감사드리겠습니다.